반갑습니다. 저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의 서지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신소재공학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과연 여기가 뭘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어려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기보다는 신소재공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어떤 걸 다루는 학문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전달만 할 수 있다라면 오늘 강의는 꽤 성공한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우리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서는 어떤 걸 배우고 어떤 걸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강의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구성 내용은 먼저 신소재공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신소재공학부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연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신소재공학이라는 게 중요한 건지, 그리고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서는 무엇을 현재 배우고 있으며 어떠한 연구 분야에 교수님들이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구성으로 강의를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신소재공학이란 게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소재공학은 기계공학이라든지 그 건축공학부 그리고 반도체공학부와 같이 특정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프로덕트를 내는 위주의 그 학문이 아니라 그러한 눈에 보이는 프로덕트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와 재료에 관련돼서 연구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기계공학과 그리고 건축공학과 그리고 전자공학과 같이 전면에 나서 있는 그런 학부와는 다르게 한 발 뒤쪽에서 필요한 부품이라든지 소재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기술에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학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이제 신소재공학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신소재공학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신소재공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소재공학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 신소재공학을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공학과 신소재가 있죠. 여러분들 공학이라는 의미는 영어로는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엔지니어링의 어원은 라틴어의 인제니움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인제니움이라는 라틴어의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재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재능 그리고 혹은 고안, 이 재능을 발휘해서 어떠한 것들을 고안해내는 능력을 우리는 엔진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학이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과학적인 지식을 조합을 해서 우리 인간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제안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러한 능력을 함양하는 곳이 바로 공학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안의 그 사전적인 지식은 과학적인 지식을 조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공학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화학과라든지 물리학과와 같은 자연과학과는 굉장히 다른 학문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과학적인 지식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물 분자는 여러분들이 쉽게 아시는 것처럼 수소와 산소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죠. 이 수소와 산소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물 분자는 수소와 산소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것 자체는 불변의 진리예요. 과학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 분자가 수소와 산소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밝혀냈겠죠. 이걸 밝혀내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화학과라든지 물리학과와 같은 자연과학을 담당하시는 교수님들께서 그러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의 진리를 밝혀내는 것이 바로 자연과학의 영역이고, 공학은 이런 이미 밝혀져 있는 과학적인 지식들을 조합하여서 새로운 아이디어, 즉 사람의 그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내는 프로세스에서 필요한 지식이라든지 기술을 연마하는 분야가 바로 공학이라는 분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물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 분자를 형성할 때는 에너지를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손쉽게 우리가 이용을 해서 어떤 바퀴를 돌린다든지 기계를 작동시키는데 활용을 하면 이 수소와 산소에 의해서 구성되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이 가능하겠죠. 이런 자동차가 실제로 개발이 되고 있죠. 그 수소자동차라는 이름으로 해서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학문이 바로 공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 학문 분야라기보다는 기존에 그 나와 있는 자연과학자들이 열심히 밝혀냈던 그러한 사실들을 조합해서 실제 우리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내는 그런 학문 분야가 바로 공학 분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신소재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신소재는 말 그대로 새로운 소재라는 얘기죠. 새로운 소재라는 건데 영어로는 Materials Engineering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Materials Engineering에서 이 Materials는 우리가 직역을 하면 재료가 되죠. 재료가 돼요. 그러면 이 재료와 소재가 뭐가 다르길래 이름을 신소재로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소재에서 소재는 이러한 한자를 쓰고 있고요. 재료를 이용하여 공학적 가치가 있는 새로운 소재를 만드는 학문이다. 아직까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이 재료와 소재는 엄연히 다른 얘기고요. 신소재 공학부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도 따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걸 보시면 이건 뭐냐면 금의 원석이에요. 로우 머터리얼이라고 불리우는 금의 원석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금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돌멩이 이렇게 박혀 있죠. 이게 금의 원석인데 여러분들한테 이 금의 원석을 제가 준다고 한다면 기분은 굉장히 좋겠지만 이걸 어디에다 사용을 할 수가 있겠나요?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재료 자체는 로우 머터리얼 자체는 공학적인 가치가 있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재료는 재료라고는 금이라고 불리우는 재료지만 이런 재료는 공학적인 가치는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금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공학적인 산물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금이라는 로우 머터리얼을 실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이런 그 원석에서부터 금이라는 엘리먼트를 우리가 추출을 해내야 되겠죠. 추출을 해내려면은 금이라는 소재가 몇 도에서 녹는지, 그리고 그 몇 도에서 녹았을 때 퓨리티는 얼마나 되는지, 즉 순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불순물이 섞여 있을 경우에 우리가 그런 불순물들을 어떻게 정제를 해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굉장한 다양한 지식들을 적용을 시켜서 실제로 우리가 응용 가능한 형태의 금 소재를 만들고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금 소재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즉 원석, 즉 로우 머터리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형태라든지 순도 그리고 강도 등의 여러 가지 물성이 있는데 이런 물성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금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데는 뭐냐면은 반지라든지 귀걸이와 같은 귀금속들이죠. 이런 귀금속들은 사실 그 내부에 금 애톰들이 어떻게 배열되고 있는지는 아무런 그 관심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겉보기에 반짝반짝거리고 예뻐 보이면 충분히 귀금속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장신구로서 활용이 되는 금과 같은 경우에는 원자 내부의 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금은 반도체 소재라든지 여러분들 핸드폰 내에도 전부 다 금이라는 소재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 금이 들어감으로써 해서 반도체의 효율을 극단적으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IT 기기에서도 금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금 소재 자체의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떨어뜨릴 필요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동일한 금 소재라고 하더라도 금 애톰들의 배치를 굉장히 깨끗하고 잘 정돈된 형태로 배열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원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배열을 시킬 것인지 그런 기술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연마하는 곳이 바로 신소재 공학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자적 관점에서 재료의 특성 자체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금 소재라고 하더라도 금 재료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곳에 이 금을 사용할까에 대한 목적에 따라서 금 원자를 배치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 내부에 어떠한 공간을 삽입시켜서 금이 보여주는 특성을 바꿀 수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쌓는 곳이 바로 신소재 공학부에서 하는 일이다라는 걸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금 소재, 즉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프로퍼티를 우리가 원하는 프로퍼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공정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이런 소재를 금 소재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높은 공학적 가치를 지닙니다. 이런 금 소재를 여러분들한테 준다면 이 소재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뭐 접든 어떻게 하든 뭐 녹여서 쓰든 어떻게 하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금으로 어떤 디바이스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학적 가치를 지니는 재료를 한번 가공을 거쳐서 공학적인 가치를 지니는 재료를 우리는 금 소재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신소재라는 건 무엇이냐라는 거죠. 신소재라는 것은 금은 이미 존재하는 재료고요. 소재도 이미 여기까지 만들어놨는데 신소재는 뭐냐? 여기서 이 금이라는 소재가 여러분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 소재를 어디에다 어플리케이션 하느냐는 전적으로 신소재를 전공하고 있는 교수님들이나 신소재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금 소재를 예를 들면 기존에는 구리선을 이용해서 반도체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떨어지고 또한 열의 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디바이스가 못 쓰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소재 공학자 한 분이 그러면 이 금 소재를 한번 어플리케이션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반도체 소자에다가 금 와이어를 적용을 시켜봤더니 반도체의 효율을 극단적으로 높일 수 있었더라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최초로 발견한 그 분은
분 입장에서는 이 금 소재는 새로운 반도체 소재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밝혀낸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반도체 신소재로서의 금 소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로우 머티리얼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가공을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물성을 부여한 이후의 소재를 우리는 부여한 이후의 재료를 우리는 소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현재 인간의 삶에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데 필요한 부분으로 적용을 시키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그 개발된 소재를 우리는 신소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소재 공학부는 이러한 전기전자공학이라든지 기계공학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소재가 있어요. 부품이라든지 소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전기전자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반도체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반도체 소재가 있겠죠. 이 반도체를 어떤 소재로 어떻게 만들어야지만 좁은 영역 안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곳이 신소재 공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한 기계공학에서는 어떤 베어링이라든지 아니면 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래 쓰다 보면은 갑자기 부서진다든지 아니면 크랙이 간다든지 마모가 생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소재를 써야지만 이러한 문제를 잘 극복을 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우리가 기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소재 공학에서 연구를 해서 베이스 머터리얼을 제공을 해줘야지만 기계의 최종 퍼포먼스도 향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공학과라든지 아니면 뭐 재료공학, 그 기계공학이라든지 전자공학과처럼 전면에 어떠한 프로덕트를 내보이는 이러한 학문 분야라기보다는 각각의 공학 분야에서 필요한 소재들을 최적의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소재들을 합성하고 개발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쌓는 곳이 바로 신소재 공학에서 하는 일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공학 산물이 있어요. 요즘 우리 삶은 뭐 이제 대부분이 공대가 굉장히 많이 수요가 높아지고 있죠. 공학적 산물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도 일종의 건축공학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건축물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IT기라든지 뭐 그 IT 디바이스들,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기능성을 갖는 부품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부품들은 뭘로 만들어지느냐? 바로 이 부품의 프로퍼티를 부품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소재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소재들은 특정 원재료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데, 신소재 공학부는 이 재료의 선정으로부터 해서 재료를 우리가 원하는 물성을 갖는 소재로 가공하는 방법, 그리고 그 가공할 때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또한 어떤 특정한 공학적인 분야에 어플리케이션 가능한 부품을 설계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필수적인 어떤 지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신소재 공학이란 재료 및 소재의 특성을 응용하여 첨단 부품을 설계하는 학문 분야이다라고 말씀을 축약해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소재 공학부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연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재 공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재료를 응용을 해서 공학 현장에서 필요한 소재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함양하는 이러한 학문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재료는 몇 가지가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어떠한 재료가 있느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재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료는 성분에 의해서 재료를 분류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금속 재료, 세라믹 재료, 유기 및 고분자 재료, 그리고 복합 재료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즉 금속 재료는 어떤 재료를 금속 재료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기율표 여러분들 보시면 금속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들이 있어요. 이런 엘리먼트들은 재료를 만들 때 금속 결합이라는 결합을 통해서 재료를 만들게 되고, 이 금속 결합이라는 결합은 재료가 만들어지면서 자유전자를 외부에다 뿜어내는 그런 형태의 결합을 통해서 재료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형태의 결합을 갖는 것들은 주기율표에서 딱 표시가 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금속 원소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 금속 원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료들을 우리는 금속 재료라고 분류를 한다라는 겁니다. 세라믹 재료는 하나의 금속 원소와 하나의 비금속 원소, 즉 하나 이상의 비금속 원소, 즉 주기율표에서 금속을 제외한 부분에 비금속 엘리먼트들이 있죠. 그래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엘리먼트들이 서로 컴바인이 돼서 만들어진 재료. 그런데 이때 애톰들 간의 인터랙션은 금속 결합이 아니라 공유 결합 혹은 이온 결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재료를 우리는 세라믹 재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성이 크죠. 굉장히 어떤 조합을 하더라도 우리는 세라믹 재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재료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세라믹 재료는 뭐냐면 금속 재료 표면에 항상 뭐가 끼나요? 산화막이 끼죠.
산화막이 끼게 되는데 이 금속 위에 산화막이 올라가게 되면 뭐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산화막이 있으면 그 재료 자체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한다라는 거예요. 산화 자체가 안 좋은 쪽도 있지만 금속을 부식시킨다든지 안 좋은 쪽으로 그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속의 추가적인 부식을 막아주는 역할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산화막의 형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산화막은 뭐냐면 금속 엘리먼트와 산소에 의해서 형성이 되죠. 이럴 경우에는 금속 엘리먼트와 비금속 엘리먼트인 산소에 의해서 형성됐기 때문에 일종의 세라믹으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라믹 소재는 어떤 소재를 세라믹 소재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의 금속 엘리먼트와 하나 이상의 비금속 엘리먼트들에 의해서 공유결합 혹은 이온결합에 의해서 형성된 소재를 우리는 세라믹 재료의 정의로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기 및 고분자 재료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탄소에 의해서 이루어진 소재를 우리는 유기 및 고분자 소재라고 얘기를 해요. 유기재료, 무기재료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기재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CH 본딩을 가지고 있는 CH 그룹에 의해서 재료가 형성되어 있는 대부분의 모든 재료를 우리는 유기재료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옷감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이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들도 전부 다 뭐냐면 폴리머 재료죠. 고분자 재료라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은 전부 다 우리가 유기 및 고분자 재료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재료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금속 결합이 아니죠. 그리고 이온 결합이라든지 아니면 금속과 비금속 엘리먼트에 의해서 형성된 게 아니라 오직 C와 H에 의해서 메인 백본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소재들은 이 두 가지 소재의 분류로 분류가 되지 않고 따로 분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소재를 우리는 유기재료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합재료는 뭐냐? 바로 이러한 재료들을 서로 복합해서 쓰는 재료를 우리는 복합재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금속과 세라믹을 합친 재료라든지 이런 재료들은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될까요? 예를 들면은 브레이크처럼 자동차 브레이크처럼 마모가 되는 곳, 즉 금속은 굉장히 잘 깎입니다. 금속 소재는 굉장히 잘 깎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소재에 금속이 필요는 하지만 너무 잘 깎여서 그 효용 가치가 너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면에 금속의 표면에 잘 깎이지 않는 세라믹 재료를 박아 놓는다든지 이런 형태의 소재를 개발을 하면 이런 소재는 우리는 복합 재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소재, 세라믹 소재, 유기 및 고분자 소재 그리고 복합 소재로 크게 우리가 캐테고라이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뭐 전자기적 특성에 의해서 분리를 하면 전류를 잘 통하면 도체라고 그러죠. 전류를 안 통하게 되면 부도체라고 얘기하고. 그럼 반도체는 뭘까요? 전기를 반만 통할까요? 반만 통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반도체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지만 반도체 개념은 어느 정도 작은 양의 에너지를 가했을 때는 전류를 통하지 않지만 특정 양 이상의 에너지를 줬을 때만 전류를 통해서 도체가 되는 이런 재료를 우리는 반도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초전도체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들 자기부상 열차처럼 자기부상 열차에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재료가 초전도체인데 이 초전도체는 대부분의 도체가 어느 정도의 저항값을 갖지만 초전도체는 저항값이 0인 재료를 우리는 초전도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특수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 깊게는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전기적인 특성에 의해서 재료를 구분을 짓는다면 도체, 부도체, 반도체 그리고 초전도체에 의해서 분류가 되고 이런 것들을 분류하고 또 각각의 재료의 특성과 물성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 바로 신소재공학부에서 배우는 학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적 성질에 의해서도 재료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와 같이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재는 자석을 갖다 대면 달라붙지만 어떤 소재는 자석을 갖다 달라붙지가 않죠. 이런 소재들을 우리가 전부 다 자기적 특성에 의해서 재료를 나눌 수가 있고요. 또한 형태에 의해서는 굉장히 큰 재료는 우리가 벌크 재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는 재료를 우리는 분말 재료 그리고 섬유 재료 이런 파이브릭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형태를 띠고 있는 재료를 우리는 섬유 재료라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작은 사이즈 최근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진 재료를 우리는 나노 재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를 형태적으로 분리하면 벌크, 분말, 섬유, 나노 재료와 같이 구분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기 및 고분자 재료도 벌크 재료가 있고 분말 재료가 있고 섬유 재료가 있고 나노 재료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도에 의한 분리는 더더욱 많이 분류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IT 기기에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와 같은 재료들은 전부 다 전자재료에 구분이 될 거고요. 바이오 재료, 우리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관절이라든지 여러분들 뭐 약물을 찔러 넣었을 때 여러분들이 약을 먹었을 때 그 밖에서는 약물 펠렛이 싸고 있죠. 이 싸고 있는 재료 자체도 일종의 소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왜 싸고 있냐면 위에서 분해돼 버리는 걸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장까지 도달이 돼서 장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 걸 서포팅하기 위해서 알을 이렇게 감싸주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소재들은 바이오 소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재료라든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요즘 뭐 물 부족 국가로 대한민국도 분류가 돼 있는데 이때 이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염된 폐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정제를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이때 필요한 소재들도 굉장히 많은 소재들이 있는데 이런 소재들도 이런 소재들을 우리는 환경 재료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재료라든지 구조 재료, 그리고 광학 재료, 여러 가지 소재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바이오, 이건 이제 인공 관절이죠. 이런 재료는 대부분 세라믹 아니면 금속 재료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 금속 재료지만 도체냐 부도체냐, 그리고 금속 재료지만 세라믹 재료의 경우에는 부도체죠. 그래서 이런 바이오 재료는 세라믹 재료이자 부도체이고, 그리고 벌크 재료죠. 굉장히 크기 때문에 벌크 재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바이오 재료에 속하는 재료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각각의 특성에 각 바이오 재료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뭘까요? 바이오 재료를 만들 때는 몸 안에 집어넣었을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소재 재료 표면의 특성을 어떻게 해야지만 몸 안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곳이 또 신소재 공학부에서 그런 것들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런 재료는 뭐냐면 바로 수처리 멤브레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이 이런 수처리 공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까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수처리 멤브레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노 사이즈의 포가 이렇게 막 열려 있어요. 이때 이 중요한 물성이 뭐냐? 물이 아무리 필터링이 되더라도 여기에 그 물의 그 압력을 견딜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메카니컬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물 안에는 뭐가 많이 있나요?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미생물들이 표면에 흡착을 하게 되면 증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증식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포를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수처리 멤브레인으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어떤 소재를 우리가 선별해서 어떻게 제작을 해서 어떤 프로퍼티를 부여를 해야지만 이 표면에 박테리아들이 달라붙지 않는지, 이런 것들의 연구 영역도 전부 다 어디서 연구를 하냐면 바로 신소재공학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생활 어느 전자라든지 기계공학부와 같이 어떠한 영역을 한정지어서 연구하는 분야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는 소재들의 물성이라든지 특성, 그리고 목적에 맞는 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재를 개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학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러한 소재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신소재공학부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연구하냐면 바로 원재료로 최종적인 우리가 어떤 공학 산물을 산정을 했을 때 그 공학 산물에서 필요한 어떤 부품이 있을 것이고, 그 부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소재를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신소재는 기존에 있는 재료로부터 소재 가공을 통해서 신소재의 형태로 우리가 재료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성능을 개선시키는, 이런 데 필요한 공학적인 지식을 연마하는 학부가 바로 신소재공학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조성을 제어한다든지 원자 배열을 제어한다든지 혹은 물성이나 특성을 제어한다든지, 그리고 공정 설계, 어떤 공정을 통해야지만 이런 소재들을 대량 합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배우는 학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신소재공학에서는 각 재료의 구조적인 특성을 먼저 배워요. 일단 다른 학부와 굉장히 차별된 게 뭐냐면, 신소재공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이런 어떤 우리 그 앞에 어떠한 부품이라든지 소재가 놓여졌을 때 이 내부의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먼저 봐요. 그래서 항상 동일한 부품을 보더라도 기계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걸 어떤 쪽에 어떻게 끼워 맞추면 어떤 기계가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지만, 신소재공학부의 사람들은 어떤 그 부품을 봤을 때 이 부품 내부의 원자 배열이 어떻게 돼 있나, 이 원자 배열에 의해서 어떠한 그 단점이 생길 수 있고 어떠한 장점이 있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 물질 자체를 미시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재료가 보이는 원자 배열의 차이라든지 결합 방식의 차이 등의 물리화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재료를 구분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걸 우선 그 신소재공학부에서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각 재료의 기본적인 물성, 즉 강도라든지 저항이라든지 전기전도율, 그리고 연성, 취성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물성이 있어요. 재료에는 이런 재료들이 각 재료별로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조금 전에 제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재료를 소개를 해드렸죠. 각각의 재료들이 이러한 특성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이런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재료의 합성법, 즉 각 재료를 원재료로부터 합성하는 데 필요한 물리화학적 지식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는 그런 과정이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 재료의 공정원리, 즉 동일한 재료가 공정에 따라 다른 물성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금속으로, 즉 그 장신구로 활용이 되는 금과 반도체 소재로 활용되는 금은 동일한 AU라는 엘리먼트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지만 둘의 물성은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굉장히 다른데 왜 다른지를 다른 데서는 배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얘들이 왜 다른지를 원자적 관점에서 우리가 고찰을 하게 되면 충분히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가 있고, 더러는 이 지식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성을 갖도록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엘리먼트,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소재를 개발해낼 수 있는 데 필요한 그런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바로 신소재 공학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각 재료의 응용법, 즉 서로 다른 재료를 조합해서 각각의 용도에 맞는 소재를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곳이 바로 신소재 공학부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신소재 공학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소재 공학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다른 공학적인 분야와는 다르게 어떤 재료라든지 어떤 부품을 원자적 관점, 즉 미시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학문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소재 공학은 당면한 공학적 문제를 소재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학문이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죠. 뭐 어떤 사람들은 부족하다라는 게 다 잘못된 정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에너지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굉장히 많은 힘을 들여서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뭐 국제적으로 뭐 총성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라라는 이제 그 당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과연 각각의 학부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까라는 거죠. 이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학적인 접근 방법이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면 기계공학적인 접근은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고 훨씬 더 먼 거리를 자동차를 주행시키려면 이 자동차의 기계 장치의 어떤 그 설계를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바꿈으로써 예를 들면 자동차가 주행을 할 때는 이런 공기 저항을 맞닥뜨리게 되죠. 이때 이 공기 저항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유체역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계 설비를 어떻게 해야지만 내부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최대한 우리가 끌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기계 설계를 연력학적인 고찰을 통해서 기계 설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고찰을 해서 연구를 할 거라는 얘기죠. 전자공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신호대기 시 엔진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셧다운시키는 시그널을 주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한다든지 아니면 손실되는 열 에너지를 온도 제어 장치로 이렇게 돌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내부에 스마트한 어떤 그 알고리즘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에너지 부족 현상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신소재 공학적인 접근은 뭐냐? 바로 훨씬 더 강하지만 훨씬 더 가벼운 소재를 이용해서 자동차 자체를 설계를 해버린다면 에너지 효율을 극단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제한이 가능한 학문 분야가 바로 신소재 분야고요. 그리고 또한 엔진과 같은 엔진의 마찰을 최소화시킨다면 마찰로 발생돼서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를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에너지를 엔진이라든지 이런 걸 설계할 때도 어떤 소재를 이용하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즉 소재적인 관점에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하면 전부 금속 소재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카본 파이버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동차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기존에 있는 자동차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학부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건 제가 좋아하는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인류의 어떤 그 역사를 되짚어 보면 그 어느 시대부터 인류사가 발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석기 시대 때부터 이제 우리 공식적인 어떤 인류사라고 우리가 규정을 짓고 있죠. 석기 시대 다음에 오는 시대가 뭔가요? 청동기 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시대가 뭐냐면 철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뭐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극단적으로 바뀌고 변천이 되었는지를 보면 그 시대에 가장 메인으로 사용됐던 소재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져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을 사용하던 시대와 그리고 청동을 사용할 수 있었던 시대, 즉 청동을 재련해내고 그 청동을 뽑아내고 광물로부터 청동을 뽑아내고 얘들을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인류가 급격하게 한번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청동기 시대를 뒤집었던 게 바로 이제 철의 개발이죠. 이 철을 우리가 광물로부터 뽑아낼 수 있으려면 1000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철을 사용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 농사 효율도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뭐 예를 들면 전투를 할 때 뭐 기계의 어떤 강도라든 그 전투 무기의 강도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올라가서 철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큰 헤게모니를
쥐게 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전환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류 문명 자체는 뭐에 의해서 변천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바로 소재의 변천에 의해서 변천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뭘까요? 지금은 바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100년 이내에 등장한 신소재를 여기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뉴스 같은 데서 많이 접했겠지만 탄소 나노 튜브라는 이런 나노 소재가 최근 100년 이내에 보고가 됐던 그런 소재가 될 수 있고요. 최근에 뭐 노벨상도 탔죠. 10년 이내에 노벨상을 탔는데 이 그라핀이라는 소재, 즉 흑연의 그라파이트의 최상층 표면 하나의 모노레이어를 우리가 떼어내서 그 재료를 우리는 그라핀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라핀은 굉장히 가볍고 밀도도 굉장히 작지만은 굉장히 강한 그런 소재로 알려져 있고 전기 전도도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기존에 알려져 있는 어떤 소재보다도 무게 대비 강도 효율이 가장 높은 그런 소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라핀이라든지 그리고 단결정 실리콘, 이 단결정 실리콘은 어디에 사용이 되나요? 여러분들 IT 기기에 들어있는 모든 반도체가 단결정 실리콘에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단결정 실리콘도 최근에 공정법이 100년 이내에 공정법이 개발이 돼서 IT 혁명을 이끌었던 그런 소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있나요? 지금 대부분의 여러분들 삶에서는 플라스틱을 제외하고는 그 삶이 유지가 되질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데 이 플라스틱도 불과 처음 개발된 게 1907년이에요. 이 100년 이내에 대부분 이런 우리 삶에 혁명을 가져왔던 소재들이 대부분 100년 이내에 개발이 됐던 신소재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재들이 만들어짐으로써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급격히 바뀌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상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재들이 현재 응용되고 있는 분야는 뭐 전자재료라든지 바이오, 환경, 에너지, 구조, 광학 재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이런 100년 이내에 개발됐던 소재들이 전부 다 응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정부는 현재 역점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점 사업을 이런 4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T고요. 인바이러먼트 테크놀로지, 즉 환경 재료죠. 아까 말씀드린 수처리 멤브레인이라든지 아니면 대기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소재들의 개발에도 굉장히 이제 중요성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점점 노화되거나 뭐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인공 장기라든지 여러분들의 손상된 부분을 복구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재들이 바이오 소재로 분류가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떤 소재를 써야지만 우리 몸과 친화성이 굉장히 높으면서 여러분들의 손상된 장기를 복구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것인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다양한 그 소재들이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테크라든지 나노테크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재료가 작은 사이즈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눈에 보이는 세계와 작은 세계는 굉장히 물성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눈에 보이는 크기로 재료를 만들면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이 재료를 나노 사이즈로 작게 만들면 색깔이 갑자기 파란색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바뀌게 되는 원인은 내부에 있는 에너지 레벨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이러한 원리가 왜 그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신소재 공학부에서 배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재의 사이즈만 바꿔도 나노 사이즈로만 바꿔도 기존의 물성을 크게 우리가 개선시키거나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노 재료, 나노 월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집중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소재 분야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그 산업에 필요로 하는 물성을 지닌 소재를 개발 혹은 합성할 수 있는 인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인재들은 어디서 양성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신소재공학부에서 전부 이런 인재들이 양성이 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는 현재 이제 27분의 교수님이 계시고요. 이 27분의 교수님들에 의해서 각각 27분의 교수님들이 전부 다 다른 연구 분야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공업 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재료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신소재공학부에 관련된 전공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자질이 필요하냐? 바로 수학이나 물리 그리고 화학 이 세 가지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소재공학부에서는 모든 부품이라든지 소재를 원자적 관점에서 고찰을 하고 원자적 관점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원자적 관점에서 항상 원인을 찾아내요. 이러기 위해서는 각 원자들이 왜 이런 배열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각 원자들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를 수학적으로 다 풀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학적인 지식과 물리적인 지식 그리고 이런 재료들을 합성해서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할 때는 화학적인 지식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수학 및 물리, 화학에 대한 탄탄한 백그라운드가 필요한 그런 학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소재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최적의 그런 학문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27분의 교수님들에 의해서 저희 학과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그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를 카테고라이징 시키면 IT, 정보화 신소재, 즉 반도체 재료에 관련돼서 연구하시는 분야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어떤 소재를 이용을 해야지만 반도체 디바이스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노 신소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소재라고 하더라도 나노 사이즈로 재료가 작게 가공이 되면 그 내부에서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물성이 자꾸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노 소재에 관련돼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한 10분 정도 계시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에너지 환경 신소재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한 5, 6분 계시고요. 그리고 인공장기라든지 아니면 뭐 그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암을 추적해낼 수 있는 어떤 형광 물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그 예를 들면 몸 안에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광 물질을 찔러 넣으면 다른 정상적인 세포에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데 암세포 근처에서만 빛을 내는 그런 분자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바이오 소재라고 불리우는 신소재 공학의 연구 분야의 일종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이오 신소재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도 3분 정도 계신다라는 것들을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에는 굉장히 다양한 신소재 가능성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그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소재 공학부에서 혹시로 진학을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연구 분야는 굉장히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뭐 개발한 소재를 가지고 어떤 기업체도 만들 수도 있겠죠. 궁극적으로 간다면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무궁무진한 그런 학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